서울 충정로 KT지사에서 난 불이 어젯밤 10시간 만에 완전히 꺼지면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통신망을 복구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광케이블과 전화선을 모두 갈아야 해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걸로 보입니다. KT는 일단 우회망을 이용한 복구 작업에 들어갔지만 서대문과 마포, 용산, 은평, 중구 등 서울 시내 5개 구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서는 이틀째 통신장애가 이어졌습니다. KT 황창규 회장이 사과를 하며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허술한 통신구 보안과 방제 시스템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이 지사는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모레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생존자를 만나 사과할 계획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문 총장이 과거사와 관련해 사과를 하는 건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이어 2번째입니다. 날이 풀리기가 무섭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국발 먼지와 국내에서 만들어진 먼지가 쌓여 오늘 전국에 걸쳐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중부와 영남 지방에 걸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걸로 보입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서울 충정로 KT 건물에서 난 불은 화재 10시간 만인 어젯밤 9시 반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통신망을 되살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핵심 설비가 다 타버려서 완전히 복구하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거란 전망입니다. 서대문과 마포, 용산, 은평, 중구 등 서울 시내 5개 구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까지 이틀째 통신장애가 이어졌습니다. 상인들은 주말 장사를 망쳤고 촌각을 다투는 경찰과 소방, 그리고 병원까지 업무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불과 통신구 한 곳의 화재로 서울 주요 지역의 일상이 마비되다시피 한 이번 사태. 무엇이 문제였는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화재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홍 기자, 날이 어두워져서 지금도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를 보시면 화재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맨홀은 1차 현장 감식을 마친 뒤 일단 천으로 덮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요. 제 뒤를 보시면 여기 원래대로라면 통신구를 통해서 땅으로 옮겨야 될 광케이블들을 아현지사 통신실로 바로 잇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땅 밑으로 옮겨야 되지만 신속한 복구를 위해 아현지사 통신실이 있는 건물의 옥상으로 바로 옮기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옮겨진 케이블들을 아현지사 통신실에서 한 가닥씩 잇고 있는 겁니다. KT 측은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무선통신, 핸드폰 등이 포함된 무선통신의 복구율은 63%, 그리고 전화나 인터넷, 그리고 카드 결제기 등을 포함한 유선통신의 복구율은 97%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터넷은 97%, 핸드폰은 63%. 상당히 많은 진척을 보였다는 이야기 같은데, 하지만 오늘도 이제 시내 곳곳에서 전화와 인터넷이 먹통이다, 카드 결제도 되지 않는다, 이런 불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KT 측은 임시 복구가 100% 완료되기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통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구율이 어떤 것인지 잠깐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 복구율이란 것은 유선통신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숫자, 무선통신의 경우에는 장비의 대수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복구율이 63%라고 하면 쉽게 말해 핸드폰 10대 중에 6대까지는 동시에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7번째로 통신을 이용하는 사람은 갑자기 장애가 겪일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KT는 자정까지 90% 이상 100%를 목표로 임시복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확한 복구 완료 시점은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불이 왜 났는지에 관해서 오늘 1차 합동 감식이 있었죠.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찰과 소방, 한전과 KT는 오늘 1차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합동 감식 결과 경찰은 79m가량이 한 150m 정도 되는 통신구의 구간인데요. 그중에 일부가 불에 탔다고 밝혔습니다.
왜 불이 났는지, 정확히 어디에서 불이 시작돼 얼마나 번진 것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화재의 규모를 파악했기 때문에 내일은 국가수가 참여하는 현장 정밀 감식을 통해서 화재 연인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KT 아현지사에서 JTBC 홍지용입니다. 통신망 장애가 계속된 지역의 시민들은 인터넷과 전화를 쓸 수 없고 또 TV까지 켜지지 않아 답답한 휴일을 보냈습니다. 경찰의 내부 통신망에도 장애가 나타나 112 신고를 수기로 작성해야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TV를 켜려고 리모컨을 눌러도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셋탑박스 켜봐. 안 돼, 아무것도. 이것도 안 돼. 신호 없음밖에 안 돼. 전화기를 들어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연결이 끊깁니다. 이틀째 통신망이 끊기면서 집에서 휴일을 보내려던 서울 마포와 용산 서대문구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KT 휴대폰과 인터넷, IPTV 등을 함께 쓴 경우 불편은 더 컸습니다. 주말에 대부분 TV 자주 보는데 전혀 안 되니까 뭐 할 게 없어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뭐 검색하려고 해도 인터넷이 안 되니까 뭐 알 수가 없더라고요. 대학교 도서관은 시험 기간이지만 학생들이 떠나면서 텅 비었습니다. 인터넷이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인근 카페 등으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본과대학 학생들은 하루하루가 시간이 아깝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 자체가 많이 아까울 수도 있는데 112 신고를 받는 경찰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상황실에서 신고가 들어와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접수된 신고 기록을 수기로 작성하고 전화 대신 무전기를 써서 전달해야 합니다. 신고 떨어진 위치, 신고자 번호, 모든 정보가 거기 있는데 뭐 급한 신고면은 거기서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뭐 총각을 다투는 뭐 사건이나 이런 게 생기면은 좀 늦어질 수가 있죠. 일부 지역에선 무인 택배함과 KT 전기차 충전소마저 작동을 멈추면서 시민들의 예상치 못한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최기진입니다. 주말과 휴일 대목을 기대했던 상가들은 통신이 마비되면서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카드 결제가 안 돼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는 상인도 있었습니다. 카드사들은 사태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 결제망을 다른 통신사로 바꾸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계산을 하던 직원이 갑자기 뛰어나갑니다. 5,000원 바꿨어요. 잔돈이 없어서 계속 지금 돈 바꾸러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요? 현금만 받는 장사는 처음이라 거스름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매장에 전화를 걸면 바로 끊어져 버립니다. 전화벨도 울리지 않습니다. 매출이 뭐 반 정도가 아니라 거의 80% 이상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너무 속상하지. 이틀 동안 배달 주문은 한 건도 받지 못했다며 울상입니다. 괜찮으세요? 저 지금 이거 데이터 안 돼가지고. 죄송해요. 안녕히 계세요. 죄송해요. 매장에 들어온 손님들도 발길을 돌립니다.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장사도 너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엎친 게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주말과 휴일에 손님이 몰리는 옷가게들도 울상입니다. 근데 계좌이체도 본인이 KT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가셨죠 뭐. 그리고 외국분들은 이제 텍스프리 같은 거 안 되고. 결제뿐 아니라 재고 관리도 어렵습니다. 아니 아예 포스 자체가 안 나와요. 이게 인터넷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현금 결제만 된다는 안내문이 거리 곳곳에 붙었습니다. 그냥 다 돌아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 매출이 아예 그냥 절반밖에 안 되고 있고. 카드 결제가 안 돼 아예 오늘 하루 문을 닫겠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카드사들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카드사는 점주가 카드사에 직접 전화를 걸면 ARS로 결제를 승인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통신망을 다른 통신사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이번 KT 화재는 이런 지하 통신구가 사실상 재난의 무방비 상태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사회가 마비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장비가 들어있는데도 방제 시스템이나 관리, 또 화재 이후의 대응까지 모두 부실했습니다. 이어서 정재우 기자입니다. 화재가 난 KT 건물 지하 통신구는 유선회로 16만 8천 개와 광케이블 220묶음이 설치된 주요 거점입니다. 서울 서대문,
중구, 마포 일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통신시설이지만 소화기만 비치돼 있었습니다.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인데도 스프링클러나 화재 경보기는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길이 500m가 넘는 지하구, 수도, 전기, 가스 등이 집중된 공동 지하구에는 스프링클러나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이 난 통신구는 500m 미만이어서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법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예전 법을 그냥 그대로 준수하다 보니까 소방차가 도착되기 전에 그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난에 대비한 통신사들 간 협조 체제 미흡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KT가 이런 문제 생기면은 SKT, LGU 플러스도 이 부분에 같이 그래서 빨리 우회해서 이렇게 접속시켜 준다든지 이런 등등이 평소에 좀 마련돼 있어야지. 화재 당시 KT가 현장에 배치한 이동 기지국들도 설치 기사 부족으로 제때 기능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예, 취재 기자와 함께 이번 KT 화재가 드러낸 문제점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네. 불 한 번에 아예 일상이 마비되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믿기지 않으면서도 불편함이 상상 이상이었죠. 네, 서울시 5개 구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까지 일상을 사실상 마비시켰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단순히 전화가 안 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자영업자들은 생계에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 예. 금융 서비스 일부 마비됐고 경찰서 등과 같은 업무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게 다 불 한 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엔 충정로 KT 지사 건물이 화재가 난 건데 이곳 말고도 불 한 번 나면 통신이 마비될 수 있는 곳들이 많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KT의 주요 통신국사가 전국에 56곳이 있는데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고 합니다. 이 A, B, C 등급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29곳이 있는데요. 해화나 구로국사 등인데 이곳들은 한쪽 회선에 사고가 나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백업망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문제는 이번에 사고가 난 이 충정로 KT와 같은 D등급입니다. 전국에 27곳이 있는데 이곳은 백업 시설 없이 단일 회선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곳 27곳 역시도 화재 사고가 난다면 이 인근 도시 전체에 통신 마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지적했지만 이 통신망을 이원화하고 방제 대책 갖춰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도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일이면 월요일이 시작돼서 생계를 위해서라도 통신망을 이용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혹시 SK나 LG 같은 다른 통신사망을 임시로 빌려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KT 측에서도 오늘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KT 측이 밝힌 입장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망이 죽어 있을 때 타사망을 쓰는 방안도 정부나 타사업자들과 현재 협의 중이다. 이 얘기는 반대로 해석을 하면 그동안 통신 3사가 이 망 공유 문제를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군요. 예, 자사 고객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텐데요. 그러니까 KT의 망을 빌려주게 되면 SK나 LG 고객들의 통화 품질, 인터넷 속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언제 어떤 사고가 또 일어날지 모르는 만큼 대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복구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상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약관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T의 손해배상 약관을 좀 가져왔는데요.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먹통이었던 시간만큼의 요금의 6배를 보상하게 돼 있고요. IPTV 같은 경우에는 3배입니다. 예. 문제는 통신장애로 인한 간접 피해입니다. 앞서 상인들의 목소리도 들었지만 카드 결제 안 돼서 손님 놓친 상인들 매출 피해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예. KT 측에서 약관과 별개로 적극적인 보상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이 보상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2014년 3월에 통신장애를 겪은 대리기사와 일반인 등 18명이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졌습니다. 예. 내가 몇 명의 손님을 놓치고 얼마의 매출을 손해봤다. 직접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 검찰에 소환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검찰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보건소장에게 형을 강제 입원시키라고 지시한 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검찰에 출석한 지 약 13시간 만에 검찰 청사를 나섭니다. 우리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조사하지 않았기를 바라고 도정에 좀 더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조사에서 친형 강제 입원 지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분당구 보건소장에게 입원을 지시한 게 사실로 드러나면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지사는 이 역시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길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번 공소시효일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 뒤인 다음 달 13일이지만 그 전에 기소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열 변호사는 사건 분쟁 조정 신청을 이유로 고발 대리인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어 미국도 남북 간 철도 연결 공동조사를 대북 제재에서 빼주기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안보리와는 별도로 북한을 독자 제재하고 있던 미국 역시 예외를 인정한 겁니다. 북미 간 회담을 앞두고 무언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습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유엔과 미국이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막는 제약은 해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독자 제재에서도 예외를 인정한 미국의 결정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려고 하는 미국 정부의 노력이 반영됐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11월 초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무산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예정된 G20 정상회의 이전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면 우리 측의 중재 역할도 수월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이사국들을 상대로 올해 마지막 외교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이 이뤄질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1980년대 500명 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숨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달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죠. 29년 만에 다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게 된 데 이어 피해 생존자들은 국가가 건네는 첫 사과도 받게 됐습니다. 문 총장은 모레 피해 생존자들을 만나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그래도 미안하다라는 말이라도 좀 해주면 용서해보려고 좀 시도는 해볼 거 아니에요, 우리도? 형제복지원에 끌려간 건 1984년 9살 때였습니다. 구두 닦기 하던 아버지는 파출소에 아이들을 맡겼고 곧 복지원 차량이 한 씨와 누나를 태워갔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넘기는 건 경찰 부업이었습니다. 돈벌이가 되니까네 보통 한 3만 원 정도 그래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형제복지원은 부산시 공식 위탁 복지시설이었습니다. 취객과 가난한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잡혀갔고 정부는 사회 정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불황아 낙인 아래 강제노역과 폭행은 정당화됐습니다. 이제 헌병대 방망이 같은 거는 긴 거 경찰국마다 긴 걸 차고 온다고요. 몽돌이가 하면서 불쾌죠. 복지원에서 숨진 사람은 확인된 것만 500명이 넘습니다. 3,000명 수용자 가운데 살아남아 피해를 증언하는 건 소수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모레 오후 검찰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피해 생존자들에게 사과합니다. 국회 정문 앞 농성장 인근에서 만납니다. 과거 검찰 수사가 축소 그리고 왜곡됐다는 과거사위 결론에 따른 조치입니다. 생존자들은 국가 차원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에 과거사법 개정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그만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죠. 12월 중에 본격적인 논의를 할 겁니다. 부산시 진상규명 착수에 이어 검찰총장 사과까지 앞둔 지금 생존자들은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복지원 폐쇄 31년 만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솔직히 제가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준다는 유흥탐정이 화제가 됐었죠. 돈벌이가 된다는 생각에 유흥탐정 행세에 나선 사람까지 있었는데 경찰이 붙잡고 보니 뒷조사를 의뢰한 손님이 3주 동안 500명에 가까웠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유흥탐정 행세를 하다 경찰에 붙잡힌 33살 정모 씨가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의뢰인이 요청한 휴대전화 번호가 어느 유흥업소에 저장돼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정 씨가 이용한 건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은밀히 만든 업소 출입 확인용 앱이었습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정 씨는 돈벌이를 찾다가 유흥탐정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한 건당 3만 원에서 5만 원만 내면 상대방의 불법 성매매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뢰인을 끌어모으려 도청을 해주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남자친구나 남편이 업소에 드나드는 게 아닌가 의심하던 여성 500여 명이 뒷조사를 의뢰했고 정 씨는 2, 3주 새 2,300만 원 가까이 벌어들였습니다. 추적을 피하려고 나중엔 문화상품권으로 거래했는데 관련 수사를 하던 경찰의 꼬리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비슷한 범죄 사례를 추적 중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오늘 김해공항으로 돌아오던 에어부산 국제선 비행기가 기상 악화로 잇따라 인천공항 등에 임시 착륙했습니다. 일부 비행기 승객들은 6시간에서 7시간 넘게 기내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대기해야 했는데요. 승객들은 오랜 대기에 쓰러진 사람까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캄보디아를 떠난 에어부산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임시 착륙한 건 아침 8시쯤. 김해공항이 목적지였지만 짙은 안개 등 기상 악화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승객 180여 명이 7시간 넘게 기내에서 대기했다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물과 음식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뇨병 환자 등 노약자들이 장시간 대기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고 구조대에 실려간 사람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쓰러지시는 분들도 몇 명 계셨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그 항의를 했거든요. 항의를 해서 그러면 바깥바람이라도 좀 쐬어달라. 앞서 대만에서 출발한 또 다른 에어부산 항공기에 탄 승객 200여 명도 같은 이유로 기내에서 6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전했습니다. 에어부산 측은 기상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다가 기장이 하루에 운항할 수 있는 법적 허용 시간을 초과한 데다 인천이 원래 도착지가 아니어서 승객들이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출발한 에어부산 항공기의 승객들은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대학 캠퍼스 같은 곳에서 교통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전체 교통사고의 15.6%, 그러니까 6건 가운데 1건은 이렇게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도로가 아니라 단속하기도 또 처벌하기도 어렵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도로 양옆에 차량이 빽빽이 차 있습니다. 교차로 지점에 서 있는 트럭 앞으로 자전거를 탄 아이가 갑자기 달려와 부딪힙니다. 또 다른 아파트 단지 안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좌회전한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힌 뒤 쓰러집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대학 캠퍼스 등에선 차와 사람 사이의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단지 안에서는 차들이 굉장히 쌩쌩 달리거든요. 그래서 유모차 다니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단지 안에서 뛰어다니는데 위험하다고 생각된 적이 되게 많았어요. 신호도, 횡단보도도 있지만 형식적인 표시일 뿐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단속과 처벌이 어렵습니다. 사실 사고가 났을 때 정확한 법적 책임을 물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지난 3년간 전체 교통사고의 15.6%, 78만 건에 달합니다. 일반 도로 사고에 비해서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횡단보도나 보도를 좀 더 설치할 필요가 있고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를 볼 수 있게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주요 지점에 못 타게 하는.
특히 도로가 아닌 곳에선 음주나 무면허 사고도 많아 관련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사냥이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차에 치이거나 먹이를 찾지 못해서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데 짓기로 했던 치료센터는 최근 설립이 무산됐습니다. 게다가 사냥 집단 서식지가 수렵이 가능한 곳으로 지정되기까지 하면서 보호받지 못하는 걸 넘어서서 사냥당할 위기에까지 처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탈진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된 이 사냥은 구조대에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마른 풀을 찾아 먹던 이 어린 사냥은 폐에 큰 충격을 받고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올무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4년 전 사냥이 자동차에 치여 죽었던 한 국도에선 지난 5월에도 로드킬이 발생했습니다. 경북 울진에는 사냥 1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010년 이후 59마리가 죽거나 탈진한 상태로 발견됐고 대부분 숨을 거뒀습니다. 사냥치료센터를 건립하려 했지만 울진군과 문화재청이 운영비를 놓고 옥신각신하다 결국 무산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지역이 올겨울 수렵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허가가 났다는 겁니다. 지난 20일부터 수렵 기간이 시작됐는데 202명이 울진에서 사냥을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천연기념물 훼손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냥터에선 사냥과 다른 동물을 구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수렵하는 분들이 사실은 정해져 있는 노루나 이런 애들만 잡는 게 아니잖아요. 천연기념물 사냥이 굶어 죽고 차에 치여 죽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냥을 당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최근 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 사망 사건의 피해자는 러시아 어머니를 둔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죠.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 받은 상처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슈플러스 어환희 기자입니다. 친했던 친구들을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사진을 보며 수줍게 웃는 그는 18살 프로모델 한현민 군입니다. 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 군은 미국 타임지에 영향력 있는 10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국적인 외모로 패션계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과거 한때는 깊은 상처가 남기도 했습니다. 아유, 까만 사람이 짜장면 먹고 있네. 너 피 무슨 색이야? 너 머리 막 신기하다. 친구 엄마가 와서 저래랑 놀지 마 하고 데려가기도 하고. 동네를 떠나 수학여행에서 느낀 외부인들의 시선은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 시선들이 되게 좀 부끄러웠어요. 나는 여기서 태어났고 다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살았는데 나는 왜 이런 놀림을 받아야 되지? 20년 동안 한국에서 지낸 러시아 출신 마스로바 이나 씨는 최근 초등학생 딸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머리 색깔이 약간 갈색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엄마 나 검정색으로 해주면 안 되겠어? 염색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샤워 먼저. 당장은 친구들과 잘 지낸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중학교 때 애들이 너무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제 사춘기도 올 거고 따돌림을 하든가 당하지 않을까 걱정은 미리 하고 있어요. 한국에 출생아 20명 중 1명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시선의 상처를 받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개인이 이러한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는 구조에서 어떻게든 평범해 보이고 싶었는데 평범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걸 찾고 나서부터 조금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날이 풀리기가 무섭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인 곳은 아예 없었고 보통이었던 곳도 손에 꼽을 만큼 전국 곳곳의 공기가 탁했습니다.
내일도 추위는 가시겠지만 곳곳의 미세먼지는 나쁨일 전망입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위가 조금 풀리자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서쪽 지역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광주와 대구, 제주까지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기준치인 세제곱미터당 35 마이크로그램을 넘었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제주는 자정 이후 낮 시간까지 줄곧 나쁨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대기의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전날 유입됐던 중국발 먼지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먼지까지 더해졌습니다. 대기 정체 현상은 극지방 찬 공기의 경계선인 한대전선 제트 기류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빚어졌습니다. 겨울에 부는 북서 계절풍이 약해진 겁니다. 그로 인해 경기 북부와 강원, 경상의 일부 산간 지역을 제외하곤 오늘 최저 기온은 모두 영상을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도 서울 9도, 대전 11도, 광주 13도로 어제보다 따뜻했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내일도 추위는 주춤하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높을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중부 내륙과 영남 지역에 걸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명문사학으로 꼽히는 휘문고 재단이 자신들이 보유한 건물의 세입자들과 100억 원대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단이 임대업체를 통해서 세입자들과 계약을 했는데 해당 업체 대표가 보증금 130억여 원을 탕진했기 때문입니다. 재단 측은 자신들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업체 대표가 재단 이사장과 개인적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휘문고 재단인 휘문은숙 소유의 한 주상복합 건물 세입자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그동안 휘문은숙은 해당 건물의 임대 계약을 한 업체에게 맡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이 업체 대표 신모 씨가 보증금 130여억 원을 모두 탕진했다고 글을 남기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일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한 돈들을 다 모았고 그리고 회사랑 그리고 개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많게는 수억 원의 전세금을 날리게 된 세입자들에게 휘문은숙은 재단 책임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제가 지방에서 왔지만 휘문고 이렇게 못 들어본 사람 없잖아요. 부모님께서도 노후 자금으로 쓰실 돈들을 자기네들이 책임지겠다고. 세입자들이 제시한 계약서에도 재단 책임이 명시돼 있지만 재단 측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단 측은 신 씨의 수상한 움직임을 알면서도 세입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 6월 달부터 돈을 날리고 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100억이라는 돈을 해먹었다. 경찰은 신 씨가 재단 이사장과 개인적인 돈 거래를 했던 의혹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이사가 돈도 막 빌려주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재단 이사장 개인적으로 갚아야지. 사학재단의 깜깜이 거래에 세입자들만 멍들고 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대만에서 올림픽에 차이니스 타이베이 대신 대만이란 이름으로 나가자는 국민투표가 결국 부결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만 민중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크게 환영하면서 대만 독립은 실패로 정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포함한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국호를 차이니스 타이베이가 아닌 대만으로 변경하자는 국민투표 안건은 결국 부결됐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찬성 투표율은 24.3%를 기록, 가결을 눈앞에 두고 넘지 못했습니다. 대만인들이 중국 꼬리표 떼기를 주저한 데엔 탈중국화를 강조한 차이잉원 정부에 대한 피로감과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같은 날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은 22개 현 시 중 6개 구역에서만 승리를 거둬 15개 지역을 얻은 야당 국민당에 크게 졌습니다. 중국 마샤오광 대만 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양안 관계 발전을 바라는 대만 민중의 희망과 경제와 민생의 개선을 바라는 염원이 크게 반영됐다고 환영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어 국호 변경안 부결에 대해 대만 독립은 실패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번 결과로 전국 장악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2020년 재선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JTBC 김준영입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이 현지 시간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특별 정상회의를 열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제 양측이 각 의회의 동의를 받는 비준 절차만 남겨두게 됐는데요. 이번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영국 의회 내 반발이 남아있어서 막바지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3월 29일까지 마지막 비준이 완료되면 유럽연합 사상 첫 회원국 탈퇴가 이뤄지게 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가 6개월 넘게 우주를 날아 화성에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에 화성 표면에 착륙하는 건데요. 지구와 화성은 1억 4,600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서 착륙 성공 신호를 받는 데만 8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인사이트 착륙 장면은 항공우주국 웹사이트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가 발사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군 기지에서입니다. 3, 2. 인사이트는 약 6개월 20일 동안 우주를 날았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월요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 화성에 도착합니다. 화성 궤도에 접근하면 역추진 로켓으로 속도를 줄입니다. 화성 표면에 가까워지면 낙하산을 펴니다. 인사이트가 화성 궤도에 돌입해 착륙하기까지는 약 7분이 걸릴 전망입니다. 착륙할 곳은 화성 적도의 엘리시움 평원입니다. 나사는 인사이트가 화성에 착륙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중계할 예정입니다. 화성과 지구 간 거리가 1억 4,600만 킬로미터여서 착륙이 성공해도 신호를 받는데 8분이 걸립니다. 인사이트는 2년간 화성의 지진파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화성 내부가 어떤 암석으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 시작되면서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 직구하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픈마켓은 한 해 오가는 돈만 30조 원에 이를 정도로 이젠 하나의 소비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피해 구제엔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세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같은 브랜드 롱패딩이지만 소매 길이가 다르고 박음질도 미세하게 차이납니다. 지난해 12월 김모 씨는 오픈마켓을 통해 딸에게 줄 롱패딩을 샀습니다. 유명 브랜드인데다 가격도 고가라 의심 없이 구매했지만 올해 본사에 애프터 서비스를 맡겼다가 황당한 답을 들었습니다. 떨어진 단추 사이로 그 보온재가 빠져나오고 있어서 본사 측에다가 AS를 요청했는데 위조된 가품이라는 연락을 받았고요. 오픈마켓에 나와 있는 판매업자는 이미 연락 두절 상태. 법적으로 통신 판매 중개업자인 오픈마켓 측은 보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해당 금액을 어떻게 다 처리를 드리기 저희도 좀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고객님. 포인트를 5만 점까지 좀 적립하는 부분은 좀 어떠실까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상거래 피해 건수는 올해 지난달까지만 9천 건에 육박하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피해가 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오픈마켓에도 책임을 지우는 쪽으로 법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통신 판매 중개자하고 통신 판매업자하고 나눠져 있는데 그 나눠져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합리한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브랜드는 짝퉁 상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협력업체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나 소비자원에 바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되면서 우리에게도 익숙해진 11월 넷째 주 금요일. 이날부터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제조업체들이 엄청난 세일을 시작하는데 특히 올해는 살아난 미국 경기 덕에 이날 하루 온라인 쇼핑으로만 7조 원, 역대 최고 판매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몰려드는 손님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혹은 그간 적자였던 장부가 흑자로 바뀐다고 해서 이름 붙었다는 블랙 프라이데이. 이 용어야 어떻든 재고를 올해 안에 털어버리려는 업체들의 공급과 이 연말에 돈 쓸 곳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맞아떨어져 이런 큰 행사가 된 겁니다.
국내에도 이를 표방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아는 이는 많지가 않죠. 박근혜 정부 시절 중국의 국경절 연휴에 맞춰서 9월 말부터 한 달 정도를 정해 수십억 예산까지 들여서 업체들의 세일을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건지 내수 소비를 위한 건지도 모호하고 또 우리 유통 구조상 미국 같은 통 큰 세일도 불가능하다 보니 다른 정기 세일들과 별 다를 바도 없고 그래서 소비자나 업체 모두에게 외면을 받는 모습이 됐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의 판매 실적을 냈고 그래서 미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거라는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밀어붙인 정책이 그래서 더 초라하게 보이는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유류세 인상으로 시작된 프랑스의 이른바 노란 조끼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전국에서 열린 2차 시위엔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일부 시위대는 대통령 퇴진을 외치면서 보도블록을 뜯어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파리 도심인 샹젤리제 거리에 최루탄과 고무탄, 물대포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고 시위대 130여 명을 연행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이 올 시즌 정규리그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첼시와의 홈경기에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2대0으로 앞선 후반 9분 50m를 혼자 달린 뒤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이번 골은 손흥민의 토트넘 통산 50번째로 토트넘은 첼시를 3대1로 이기며 리그 3위에 올랐습니다. 장애인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아파트 특별 공급 분량을 당첨받아 거액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당첨된 아파트 16채를 되팔아서 3억 7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총책 하모 씨를 구속하고 같은 농아였던 이들을 꼬드겨 장애인 증명서 등을 건네받는 역할을 한 모집책과 브로커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신생아 시신을 유기한 20대 산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2일 전북 익산의 자택에서 갓 낳은 아기를 화장실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 앞 쓰레기 수거장에 유기한 혐의입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동거 중인 남성이 알아챌까 봐 아기의 시신을 숨겨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셀프 디스입니다. 예, 셀프 디스라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디스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라면 셀프 디스는 말 그대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셀프 디스를 하곤 하는데 최근에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셀프 디스를 시도했는데요. 이는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예. 당대표 떨어지고 당구선대 토박힌 내 기분을 니들이 알아? 예, 이 키워드 화면에 나온 이 복면의 주인공이 최재성 의원이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예, 이거 많이 본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익숙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최근 래퍼 마미손의 보시는 것처럼 소년 점프를 패러디해서 여당 점프로 바꿔서 부른 겁니다. 예. 네. 보시는 것처럼 소년 점프와 여당 점프 제목까지 이렇게 패러디한 건데요. 최재성 의원은 지난해 재보궐선거 출마 선언 당시에 이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장에 대거 함께 나오면서 주목받은 바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정작 국회 입성 후에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서는 예선에서 탈락했고 그 뒤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을 한마디로 당대표에서 떨어지고 방구석에 처박힌 기분 아니냐 이렇게 셀프 디스한 겁니다. 예. 이 영상은 지난 20일 날 올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조회수가 벌써 16,000건을 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들 보셨군요. 저 핑크색 복면을 어디서 구했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당대표 떨어진 것 두고 이렇게 셀프 디스 할 정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많은 정치인들이 오히려 자신의 치부, 뭐 좀 부족한 부분을 숨기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셀프 디스를 하는 이유, 뭐라고 봐야지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하나의 홍보 수단 중에 하나로 사용하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셀프 디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해 당시에는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셀프 디스 랩을 선보인 바 있었는데요. 이때는 자신의 낮은 인지도를 직접 언급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 랩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실례지만 그대 성함이 뭔지 내 이름은 천정배. 아직도 모르다니 너무 섭섭해. Yeah, 모를 수밖에 듣기던 국회의원 이러던데 정확히 뭘 하고 있고 뭘 하려 하죠? 궁금하지도 않아. 나 대통령 후보야. 그래서 출마도 선언했다 이거야. 예, 보통 셀프 디스는 저렇게 딱 랩을 통해서 하는 모양이군요. 자, 그런데 효과가 궁금합니다. 이 셀프 디스를 한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살펴보니까 그건 경우에 따라서 좀 달랐습니다. 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해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포스터를 올린 바 있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손학규가 결단하는 날엔 무언가가 터지는 우픈 현실, 이렇게 하면서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포스터로 올린 바 있었습니다. 예, 과거에 저희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종종 소개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터가 올라오자마자 이 측은한 이미지를 잘 세웠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셀프 디스 자체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이런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런가 하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셀프 디스 영상을 올린 바 있었습니다. 예. 영상을 보시면 무성이 옥새 들고 나르샤 이렇게 하면서 당시 옥새 파동 논란을 정면으로 언급했는데, 이 영상에 대해서는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그래도 물론 셀프 디스, 뭐 워낙 정치권에서는 자랑 일색인 상황에서 분명히 눈에 띄게 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흉상 논란입니다. 예, 누구의 흉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JP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흉상이 논란이 되는데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어제 오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막식이다, 흉상 제막식이다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흉상 제막식의 사진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예. 자, 공주고, 충남 공주고라고요? 김종필 전 총리의 모교이기도 한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필 총리의 이 흉상 제막식이 열릴까지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90% 넘는 재학생들이 이 흉상 건립을 반대했기 때문인데, 현재 학교 학생들이 흉상 건립을 반대한 겁니까? 네, 거의 예. 대다수의 학생들은 반대를 한 겁니다. 총동문회가 추진을 했던 건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은 JP 흉상 설치를 반대한다, 또 JP를 보고 배우도록 해도 될까, 이런 식으로 반대를 피력한 바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김 전 총리가 5.16 쿠데타와 한일 협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주고 학생들의 자부심을 지켜달라며 이렇게 건립 반대 의사를 밝혔던 겁니다. 그렇군요. 앞서 정진석 의원 페이스북에서 제막식은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흉상 어떻게 됐습니까? 세워졌습니까? 그러니까 흉상 제막식은 했지만 이 건립은 무산이 된 겁니다. 예. 장초 이 총동문회의 계획대로라면 교정 동문 동산에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야외에 두진 않고 흉상을 제작했던 곳으로 다시 보관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건 꼭 이번뿐만이 아니라 정치인의 흉상이나 동상, 항상 어떤 이런 정치적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에도 그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산자의 동상이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이후에 반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 후보를 하면서 예. 출마 행보를 보이면서 동상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일었던 바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영화를 본다. 비장인의 시선으론 의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세상의 편견을 깨고 예술과 만나는 시각장애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본다는 게 뭘까?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들을 강나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그저 회색의 커다란 동물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코끼리들은 다릅니다. 난생 처음 살아있는 코끼리를 직접 만져본 시각장애인 학생들. 눈이 아니라 손과 귀로 보고 만든 코끼리는 훨씬 개성이 넘칩니다.
신현빈 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 미술 교육을 통해 화가라는 꿈을 꾸게 됐고 이번 입시에서 미술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 하나로만 그 그림이나 어떤 작품에 이렇게 뛰어든다면 저는 손이라는 눈과 조금 불편하거나 힘든 눈일지 몰라도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눈이기 때문에. 지휘자의 손짓에 따라 선율을 맞추는 오케스트라에서도 시각장애인과 협연이 가능해졌습니다. 지휘자의 움직임이 시각장애인의 몸에 착용한 센서에 진동 형태로 옮겨집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비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깔린 프로그램으로 영화 속 장면 해설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그 환경, 소리와 그 주변의 관객들, 분위기까지 다 흡수하는 것이 영화를 보는 관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눈으로 보고 만나는 예술이 세상의 편견을 조금씩 허물고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중국발 미세먼지와 함께 국내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내일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 대부분과 대구, 경북 등에 걸쳐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일 전망입니다. 예, KT 화재와 관련해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KT가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을 감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달간 낸 요금의 평균치만큼을 깎아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